카페에서 들려주는 어른들의 자장가 수면의 낭독 순항입니다. 일본 영화감독 고로에다 히로카즈는 자신의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를 이것으로 꼽았습니다. 세상에는 쓸데없는 것도 필요한 거야. 의미 있는 것만 있으면 숨 막혀서 못 살아. 매일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낼 수는 없어요. 때로는 몸과 마음에 조금 힘을 빼고 그저 흘려보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남들은 쓸데없는 일이라 말하지만 그 일이 내게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기꺼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용한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어떤 작은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무용한 시간을 함께할 오늘의 책은 박연준 작가의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입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알람이 울린다. 오전 7시 10분. 나와 함께 방을 쓰고 있는 무생물들. 침대, 화장대, 액자, 쿠션, 시계 등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나 보다. 나를 둘러싼 공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부터 나는 7시 10분에 일어나 눈을 뜨려고 노력하면서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거울 앞에서 입을 옷이 없다고 투덜거리다 아무거나 걸쳐 입고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지금 나는 휴가, 그것도 온전한 휴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온전한이라는 수식을 붙인 이유는 내가 백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수라니, 빈손을 앞뒤로 흔들며 심심한 표정으로 동네를 어슬렁거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닌가. 백수 생활은 넘쳐나는 시간에 당황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마침 밖에는 비가 한창이고 출근할 필요가 없는 나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만족하며 누워서 빗소리를 듣는다. 제법 거센 빗소리는 오래전 정규방송이 끝난 TV에서 지지직 하고 나오던 잡음소리와 닮았다. 느긋하게 누워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드신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등이, 프로그램이 끝난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잡음과 엉켜 묘한 분위기를 풍기던 방. 잠에서 깬 나는 이 풍경을 새벽의 쓸쓸한 얼룩이라고 생각하며 뒤척이다 잠들었을 것이다. 여유로운 시간은 내가 잊고 지낸 옛날 풍경을 떠올릴 기회를 준다. 어린 나와 열심히 늙고 있는 나 사이의 간극에 대해 생각하며 이제는 없는 할아버지를 추억하며 아침을 맞는다. 백수가 되니 많은 건 시간이요, 늘어나는 건 생각이구나. 나쁘지 않다.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백수 생활이 즐거운 것은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물론 곧 도래할 카드 결제일과 기타 경제적 여건이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와 퇴직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을 테니까. 무엇보다 시간이 많으니 마음만은 부유하게 느껴지니까 괜찮다. 그러고 보니 살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성인이 된 후 잡다한 아르바이트나 회사 생활, 먹고 사는 일에 얽매여 휴가를 누리며 삶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어쩌다 일을 잠깐 쉬게 되어 시간이 생겨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조급한 생각에 주어진 시간을 그대로 놓치기 일쑤였다. 우연히 한 다발의 돈을 얻은 가난뱅이가 돈 쓰는 방법을 몰라 우물쭈물하다 지나가는 좀도둑에게 돈을 몽땅 빼앗긴 꼴과 같았다. 도둑 맞은 게 어디 이뿐인가. 올해의 시작은 어디로 갔을까. 호기로운 다짐들, 신나게 계획했던 여행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늘이 어제 같고 올해가 지난 해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자각하게 된다.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새로운 날이라는 사실. 오늘은 내가 생전 처음 겪는 하루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 어떻게 이런 자명한 사실을 눈뜬 장님처럼 못 보고 살았을까? 20대 때는 언제나 세상에 화가 나 있었고 생활고에 시달렸다. 좀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었다. 부모님은 작아 보였고 내가 구해줘야 할 슬픈 물고기들 같았다.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했고 살아보려고 버둥거렸다. 그러다 밤이 되면 혼자 작은 방으로 돌아와 책을 읽고 엎드려 시를 썼다. 이유 없이 위축됐고 늘 시간에 쫓겼다. 너그러움과 미소를 잃었고 오랫동안 피로했다. 친구를 만나면 입버릇처럼 한 달만 푹 쉬었으면, 아니 단 일주일만이라도 쉬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빈둥거리며 쉴 거라고 심심하다는 얘기를 하루에 12번쯤 하며 공들여 쉴 거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놈의 쉴 수 있는 날들, 온전한 휴가를 갖기까지 뭐가 이리도 힘들었을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략 일주일 정도 주어지는 여름 휴가와 몇 번의 월차를 제외하고는 휴가다운 휴가에 매우 인색한 편이다. 그나마 회사 사정으로 여름 휴가를 반납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수당도 없이 정규 노동시간 외에 야간 근무를 해야 하는 회사원들도 많이 봤다. 도대체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고생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왜 이리도 작은 것이며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낮은 것일까? 어린 학생들은 커서 열심히 야근하고 더 각박하게 살기 위해 학원에 가서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하는 것일까? 왜 아무도 어린이들에게 행복해지는 방법 따위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른의 잣대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일까? 버스나 지하철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은 왜 좀처럼 미간을 펴고 미소를 짓지 못할까? 왜 한결같이 지친 표정으로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 액정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가 쉬고 싶은 사람들, 휴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그럽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나는 언제나 이런 게 불만이었다. 실연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시련 극복 휴가, 삶에 대해 깊은 권태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생기 충전 휴가, 계절을 심하게 타는 사람들의 부유하는 마음을 잡아줄 심신안정 휴가 등은 왜 없는 걸까? 이런 휴가가 있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작업 능률도 향상될 수 있을 뿐더러 사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물론 전국의 사장님들이 들으면 콧김을 내뿜으며 화를 내기 십상이겠지만 용가리처럼 숨도 쉬지 않고 열변을 늘어놓은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렇다. 지나치게 각박하다는 것이다. 쉼과 여유가 없으니 배려와 인정도 없다.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서 빼앗긴 소중한 것들을 찾아오기 위해 휴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무얼 도둑 맞았냐고. 우선 내 주위에 바쁘지 않은 사람들을 도둑 맞았다. 한가하게 미소를 지으며 공원에서 얘기 좀 할까요? 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모두들 입버릇처럼 바쁘다고 말한다. 바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말이다. 자기 일에 열심이어서 바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바쁜 일정 때문에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적지 않다. 바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웃을 기회가 줄고 하늘의 기류를 살피거나 어제 오늘 달라지는 나뭇잎의 색깔을 알아챌 기회를 잃는다. 산책을 하다 마음에 드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를 떠올릴 기회도 줄고 옆 사람에게 엉뚱한 장난을 친 후 배를 잡고 웃는 기쁨도 줄어든다. 행복과 유머는 바쁜 시간 속으로 휘말려 사라진다. 대신 5마리의 두꺼비들을 어깨 위에 올린 것처럼 묵직한 삶의 무게를 느끼며 단단한 승모 근육이나 주무르며 오늘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다. 가능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돈 잘 버는 직장을 찾으려고 인생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의 절반만이라도 잘 쉬는 방법, 기분이 행복해지는 방법,
시간을 행복하게 쓰는 방법을 찾는 데 쏟는다면 좋을 텐데. 그런데 잘 쉬는 것은 잘 사는 것과 동등하게 어렵다. 요가 수련 동작 중에는 사바아사나라는 것이 있는데, 사바란 송장을 뜻한다. 이 자세는 송장처럼 되는 것이 목적이다. 대개 50분 동안 동적인 아사나를 수련한 후 마지막 10분 동안 사바아사나를 취하며 쉬는데, 지도 선생님 말씀이 이 사바아사나를 하기 위해 앞에서 열심히 땀 흘린 것이라고 한다. 팔과 다리에 힘을 빼고 송장처럼 누워 무심히 쉬는 동작인데, 의외로 이 동작이 정말 어렵다. 살아서 송장되기를 체험하는 것이니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하나. 아무튼 나는 사바아사나를 수련할 때마다 잘 쉬려고 애를 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잘 쉬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의지가 생기고 심지어 의지가 욕망으로 변질되어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간다. 결국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요가 수련을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고심 끝에 어느 날은 마음을 비우고 송장되기를 아예 포기한 채 들려오는 음악에만 집중했다. 상상력을 동원해 음악에 양감을 불어넣은 후 소리가 내 몸 곳곳을 지나가는 것을 상상했다. 음악과 한 몸이 되었다 깨어난 순간에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다. 평안함이 주는 기쁨, 몸과 마음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충일감으로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맺히기도 했는데 창피해서 얼른 눈물을 닦았다. 내가 정말 송장이 되었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심신을 완전히 믿고 놓아준 것만은 분명하다. 이 경험으로 나는 잘 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몸을 덥고 충만하게 만드는지 알게 되었다. 휴가는 행복을 더 이상 유예시키지 않아도 되며, 지금 이 순간을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다. 나의 오늘이 어제와 다름을 분명히 선언하고 비로소 내 의지대로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지 백수가 되어보니 알겠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귀한 것들을 빼앗긴 채 찡그리고 살 순 없다. 휴가는 인생이란 큰 덩어리에 갈라진 틈, 어떤 사이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목적에서 놓여나 자연스럽게 머물거나 스밀 수 있다. 쉬자. 주먹을 펴고 욕심과 걱정에서 놓여나자. 나는 가벼워지고 내 삶은 더 말랑하고 행복해지리라. 치열하게 흐르는 삶, 거센 물결 속에 작고 반짝이는 징검다리가 놓여있다. 운이 좋은 사람, 눈 밝은 사람만이 이 징검다리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맛있게 건너갈 것이다. 모두에게 그런 행운이 가능한 많이, 가능한 자주 있기를. 피로는 선택할 것이 많아지면서 가중된다. 멀티를 요구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일, 이를 필연적으로 경쟁을 부른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한두 명의 라이벌만 갖지 않는다. SNS에 접속하면 세계 각국에 사는 즐거워 보이는 인생들이 실시간으로 떠오른다. 라이벌만 수십, 수백, 수천 명이다. 모르는 사람은 순식간에 아는 사람이 된다. 스마트폰을 쥐는 순간 아는 사람들, 알아야 할 사람들, 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 과정에서 나는 쉽게 휩쓸리고 쉽게 즐거움을 느끼고 쉽게 환멸을 느낀다. 누군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새로 하고 어느 맛집에 다녀왔는지 실시간으로 알게 된다.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된다. 필요하다. 재미있는데 필요하다. 즐거운데 필요하다. 나 역시 커피를 마시기 전에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다. 커피를 마시는 일을 알릴 일인가 생각하다 머리를 긁적인다. 생각하면 또 필요하다. 관계는 쌓이고 엉키고 견고해지다 툭툭 끊어진다. 스마트폰은 자신은 스마트하면서 사용자는 점점 멍청해지게 만든다. 나는 모든 불편을 겁내는 겁쟁이가 되었다. 버스나 지하철 시간을 미리 알지 못하면 답답해하고 구글 지도 없인 새로운 곳을 헤매지 않는다. SNS로 타인의 삶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며 그들의 삶에 수시로 영향을 받는다. 그들이 가는 곳을 가고 그들이 먹는 것을 먹고 그들이 하는 것을 하고 싶다. 온갖 소식, 첨단 기술, 널려있는 정보들을 수동적으로 들여다본다. 남이 실시간으로 검색한 것을 재검색하고 검색으로 알게 된 것을 일상으로 데려온다. 편리하고 안온한 삶을 얻은 대신 뭔가 큰 것을 잃은 것 같다. 그게 뭘까? 미리 알지 않는 삶, 알 필요가 없는 삶을 되찾고 싶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결정을 작은 기계에 의존하는 행위가 마땅치 않다. 나는 언제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겁내게 되었는가? 버스에서, 카페에서, 거리에서, 여행지에서, 그리고 집에서까지 왜 이 작은 기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나? 이 앵글은 얼마나 답답한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기계를 사용하는 자인가? 아니면 기계가 나를 사용하고 지배하는 존재인가? 이 작은 기계가 나를 대변할 수 있는가?
대변하고 있는가? 한밤중 자유로를 달리는 광역버스에서 내리려고 일어서다 깜짝 놀랐다. 버스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좀비처럼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 역시 내리려고 일어서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무서웠다. 모두 뭔가에 홀려 있는 것 같아 소름이 끼쳤다. 버스에서 내리는 동시에 이제 나는 스마트폰에서도 내려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유용한 기계임은 분명하지만 본말이 전도되었다. 사람이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사람 위에 올라타 있는 광경을 본 것 같았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조금씩 변화하며 느리게 진화한다. 오직 인간만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한다. 어떤 발전은 퇴보를 불러온다.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는 바보가 되고 있다. 남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자극적으로 편집된 텍스트와 이미지에 노출된 덕에 읽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긴 글을 읽지 못하고 남의 의견과 자기 의견을 구분하지 못한다. 진득하게 앉아 무언가에 집중하지 못한다. 일찍 스마트폰에 노출된 어린아이들은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한다. 일도 처리하지 못한다. 스마트폰의 탁월한 기능 때문에 사람들은 24시간 일할 수 있고 일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온종일 작은 컴퓨터를 손에 쥐고 살게 됐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자는 손안에 세상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세상이 스마트폰만한 크기로 작아진 것이다. 모래시계를 뒤집어 가며 일하다 보면 나중엔 모래시계를 잊고 집중하게 된다. 고요히 떨어지는 모래를 보고 있으면 숨어있던 시간의 속살을 보는 것 같아 오싹하다. 지금도 모래시계를 뒤집어 놓고 이 글을 쓰는 중이다. 자아 단련을 위해서라지만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었나. 더 할까 덜 할까 그것이 문제로다. 김현승 시인은 파도가 될 것인가 가라앉아 진주의 눈이 될 것인가 라고 노래했다. 나는 진주도 아니면서 가라앉은 보석 흉내를 내느라 애써 왔는지도 모른다. 한편 솟구치는 파도가 되기 위해선 얼마나 까치발을 서고 점프를 해야 할까. 모래시계를 뒤집으며 생각한다. 설이 지나면 어때? 밤이 지나면 늘 새날이 기다린다. 정월 초하루도 숱한 날 중에 하루일 뿐 달마다 초하루를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겐 매달 11번의 초하루가 남아있다. 변신 로봇처럼 자꾸 변신을 꿈꾸는 자에게는 기회가 많다. 올해 설날은 갓난아이가 맞은 인생의 첫날처럼 맞이하자. 해보자. 처음처럼이 아니라 진짜 처음 하는 일을.
읽어드린 책은 박연준 작가가 쓴 산문집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였습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영화 곰돌이푸 다시 만나 행복해 나오는 명대사죠. 매일을 행복하기 위해 산다면 오히려 우리는 지칠지도 몰라요. 조금이라도 행복하지 않은 일을 만나면 더 크게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고요. 그냥 하루하루 조금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고 살다 보면 선물 같은 작은 행복들을 순간순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쌓여간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힘든 순간도 분명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순간이 더 많았으니 나는 오늘도 행복했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일도 행복한 순간들을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